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최진희 회장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 연구와 퇴행성 내질환 역학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역학이 뭔지 아시나요? 환경역학. 역학은 아시죠? 역학. 사람 관상 보는 역학 말고 한눈에 보면 압니다. 이거 말고. 역학은 영어로는 에피데미올로지라 그러는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저희가 역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역학은 질병의 분포와 원인을 탐색하는 학문, 환경역학은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된 질병, 환경성 질환의 분포와 원인을 탐색하는 학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은 너무 다양하죠. 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인이 다 환경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흡연. 흡연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는 환경적인 요인이 맞죠. 그죠? 근데 그걸 저희가 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흡연에 의한 혹은 흡연 두 번째 2차 세컨핸드 스모크 간접 흡연에 의한 연구는 환경역학 분야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인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은 환경역학 연구 분야에서는 사실은 조금 빠집니다. 그 부분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질병역학 연구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환경역학 연구는 개인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요인을 주로 다루고 이 요인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 악화, 사망,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의 체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을 광범위하게는 환경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미세먼지와 퇴행성 뇌질환 연구는 사실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보는 연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환경역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가 바로 이 연구입니다. 일저자는 더글라스 더커리라는 분인데 과거에 이 논문을 썼을 때는 되게 날렵하고 멋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배가 정말 많이 나온 이웃집 동네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연세도 많이 되셨는데 아직도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교수로 계십니다. 제가 연수 갔을 때 한번 뵀었는데 이분이 배가 한국 사람 배 나온 거 생각을 하면 뭐 어디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뭐가 굴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논문을 썼을 때 하버드 테뉴어 심사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식 테뉴어 스텝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 따는 거다라는 농담이 있죠. 근데 이 논문을 썼을 때 정말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렸죠. 이 논문은 어제 2022년 임팩트 팩터가 발표가 됐는데 158점입니다. 임팩트 팩터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의학하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냈다라고 하면 이 자기 논문을 인쇄를 해서 벽에다가 액자로 걸어두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편이 채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이. 여담이지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나 혹은 독성 연구나 이런 연구들은 실험실 세팅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말 최진희 교수님처럼 우수한 연구자가 있으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현 상황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실험실 연구는. 하지만 의학 연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데이터가 정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고 환자를 보는, 환자를 케어하는 치료의 방법이나 과정이 국제 표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맞아야만 그 데이터를 신뢰하기 때문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나 란셋 같은 아주 중요한 논문에 임상 연구가 실린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의학적인 수준은 이미 기준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연구는 그런 종류의 논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본 거는 미세먼지와 사망을 다룬 연구였습니다. 왜
더커리가 테뉴어 심사에 걸렸냐라고 했을 때 그때 공통적인 의학 연구의 결과는 미세먼지는 사망이나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없다.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고 조작된 거다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다 연구자한테 받아서 오타와 대학, 캐나다에 있는 오타와 대학인가 몬트리올 대학에 검정을 맡겨가지고 코딩도 새로 하고 다시 재분석을 했는데 코딩에서 사소한 오류 딱 2개가 발견이 되고 나머지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더 이제 빛을 발한 거죠. 이 밸리데이션 스터디 검정을 한 연구는 이날레이션 톡시콜로지의 1, 2, 3 편으로 시리즈로 실려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도시의 평균적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도시의 사망이 증가한다는 거였죠.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의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게 왜 개인적인 농도, 내가 들이마시는 농도 높아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죠? 환경적인 농도가 인디비주얼 익스포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니, 도시 농도가 높아도 집안에만 있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으면 좋은 환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 대한 디베이트가 여전히 이 연구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영화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익스포저 어세스먼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질병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질환을 잘 정의를 해서 아웃컴 변수를 명확하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이 두 가지에서 이 연구는 아웃컴을 측정하는 분야는 개인의 질병력을 모두 다 조사했어요. 대신에 환경적인 농도는 개인의 노출 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의 평균 농도를 측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역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처음 딱 그거죠. 이컬러지컬 팔러시. 요건 아시나요? 생태학적인 오류. 생태학적인 오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개인에게 적용하는데 생기는 오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GDP가 높아질수록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높아진다. 개인의 연구가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와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사망을 연구한 거죠. 근데 실제 따져보면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GDP와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 low socio-economic status에 있는 사람이 감염병으로 사망을 하는데 국가의 단위는 평균적인 단위를 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항상 이 이컬러지컬 팔러시가 역학 연구의 핵심 화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아주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X축은 대기오염 농도이고 Y축은 모탈리티인데 대기오염 농도가 낮은 여기 보면 콜티지에 비해서 수초범 비리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망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를 발표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추적 조사를 했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증가할 때마다 사망, 기대 여명이 6개월 정도 줄어든다라는 걸 이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두 편이나 실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 연구를 좀 더 심화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이 NEJM 연구 이후에 미세먼지,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라고 그러지 않았고 아마 파인 파티큘레이트 매터라고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R&D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USC 대학에서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이제 샘플링을 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객담을 검출을 했고 도로와 가까이 있는 학교와 도로와 멀리 있는 학교의 대상자들 중에서 객담에 쌓인 유니크한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그 탐식세포를 뽑아낸 겁니다. 객담에서. 딱 보면은 느껴지죠. 가장 깨끗한 고속도로에서 멀리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객담은 어떤 거겠습니까? 패널 A. 아무것도 없잖아요. 까만 게. 패널 E는 탐식세포 안에 뭔가 새까맣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흔히 이걸 이제 블랙카본 혹은 검냉이라고 그러죠.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요게 탐식세포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걸 관찰을 했고, 이 탐식세포 안에 블랙카본이 많이 있을수록 어린아이들의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연구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2006년에 실렸습니다. 탐식세포는 폐로 들어온 미세먼지 같은 물질들을 포린바디를 먹어 없애죠. 그죠? 처음 프라이머리 프론트 라인에 있는 인체에서는 가장 1단계에 있는 면역세포인데, 이 세포는 먹여서 분해시켜서 없애버립니다. 모든 걸. 근데 블랙카본은 금속이잖아요. 세상에 금속을 씹어서 없앨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탐식세포가 이렇게 미세먼지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면 스스로 죽어버려요. 스스로 죽어버리면 미세먼지 안에 있던 미세먼지와 같은 금속이나 화학물질은 분해가 안 되고, 이 마크로파지가 죽으면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혹은 폐포에 붙어서 죽어버리면 염증세포가 나오게 되면 폐에 있는 세포를 망가뜨리고 섬유화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러면 폐 기능이 안 좋아지겠죠. 폐는 힘을 들여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되는데, 스카가 생기면, 흉터가 생기면 그게 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폐가 늘어나지를 못해요.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내쉴 때도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식과 같은 기도폐색과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연구는 키스트의 백이남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연구입니다. 자동차 안에 배기열 농도가 높은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밑에, 자동차 밑에 스타렉스인데 안 보이지만 연세대학교 마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기계연구원이 이 자동차를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게 2005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에 장비값만 한 10매덕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장비를 다 탑재하고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미세먼지 성분부터 미세먼지 농도까지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부르기로는 모바일 에미션 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 안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동물 실험하는 케이지를 넣어서 실제 밖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농도가 마우스나 렉트한테 직접 들어가게 용량까지 저희가 제어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쥐에 있는 심장을 적출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죠. 요거는 저와 그 심장내과 교수가 같이 했는데, 렉트의 심장을 떼어내고 여기 있는 이게 좀 랑게드로 프로퓨전이라고 해서 이 장비가 어이없는 장비 같지만은 이게 1억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혈액과 같은 성분을 관료를 시켜주면 심장을 떼어내도 심장이 박동을 계속해요. 박동을 하면 옵티컬 매핑이라고 전자적인 신호, 전기적인 신호를 계속 사진을 찍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심전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전도를 측정을 했더니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에 흡입이 된 렉트는 심장의 심전도가 늘어지는 걸 관찰을 했어요. 이거는 흔히 이제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이 오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빨간색이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된 G입니다.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심장 기능이 월등히 안 좋아지죠. 이 실험은 저희가 일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컨트롤 지역은 경희대학교 뒷산에 가서 했고, 노출은 저희 연세대학교 앞에 대로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디젤 리오조스티드 파티클을 투입을 하고 NAC, N-아세틸시스테인을 투입을 했더니 염증 지표가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걸 관찰을 했죠. 이 연구가 2004년인가 5년에 했었는데, 최근에 NAC가 미세먼지 높은 날 먹으면은 항산화 반응을 약화시켜서 항산화 반응을 증가시켜가지고 몸에 좋다라고 해서 약국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 실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가려면 사람한테 적용을 하기에는 그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어렵죠. 종감 베리에이션은 의학 연구에서 가장 넘을 수 없는 허들입니다. 마우스의 연구를 실제 사람한테 적용은 못해요.
단지 메커니즘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수준에서는 에비던스가 가장 낮은 연구가 다른 이종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가 가장 연구 능력이 낮습니다. 메커니즘을 볼 때는 제일 좋은 스터디이죠. 사람을 대상으로 그 결과가 나왔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동물 연구만 했잖아요. 이 연구는 2007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 연구는 처음이자 마지막 연구입니다. 저자는 밀스라는 분이고 중간에 이제 저희 아는 그룹들 켄 도널슨이라고 두 번째 저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톡시콜로지 스터디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형적인 영국 몰폴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기 킹스맨 보면은 두꺼운 뿔테 안경에 뭔가 어리버리해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아주 천재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뭘 했냐? 이 그룹들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심장 질환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사람 20몇 명을 모아서 오른쪽 그림처럼 볼보 자동차에서 기부를 받았어요. 볼보 자동차 기부를 받아서 외부 공기와 섞어가지고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를 직접 주입을 했어요. 챔버 안에 넣어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게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의 노출되고 난 다음에 혈액학적인 수치나 심장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을 한 거죠. 근데 이 연구 이후에 디젤 이그조스티브 파티클은 그룹 1 칼시노젠으로 분류가 되어서 휴먼 트라이얼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마지막 연구입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디스커션의 3분의 1 정도가 윤리적인 문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깨끗한 공기를 주입한 데 비해서 디젤 자동차를 주입을 하면 단기간에 노출이 되어도 염증 지표, 심혈관 질환과 관련 있다고 하는 중요한 마커들이 악화되는 걸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단기간에 노출이 되어도 인체는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건 저희가 관찰을 한 겁니다. 실험 연구, 역학 연구, 동물 실험 연구, 그다음에 사람 실험 트라이얼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안 좋다라는 것은 명확히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연구인 거죠. 그 이후에 다양한 메커니즘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제 진행된 겁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침팬지 연구를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작아질수록 작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미세먼지는 금속 성분이 있고 유기물질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생각을 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데 예전에 공기청정기는 집진판이라고 있습니다. 금속 판에다가 전기를 2개를 걸어주면은 여기서 금속에서 계속 이제 그 음전하가 방출이 돼요. 전하가 방출이 되면 그게 미세먼지하고 붙어가지고 미세먼지를 에그리게이션 시켜서 바닥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썼던 공기청정기이죠. 모 기업의 은나노 세탁기도 기술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탁조 안에 얇은 은판을 넣어두고 그 사이에 전기적인 흐름을 그냥 가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은나노가 배출이 되면서 살균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은나노가 지하수, 오폐수로 나갔을 때 다른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를 폐반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판매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를 흡입을 하게 되면 후각세포가 있고 올팩토리 너브가 있는데 이 신경의 흐름은 정기적인 흐름입니다.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셀 위에 셀이 있는데 그 셀의 신호를 전달하는 것들이 정기적인 흐름으로 전달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딱 붙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트랜스로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전기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올라가느냐 봤더니 시간당 2.4mm를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0시간이면 2cm, 20시간이면 4cm를 이동을 하는, 이 정도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충분한 거죠. 침팬지 연구에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올팩토리 너브를 통해서 초미세먼지, 우리가 흔히 PM1.0, PM2.5, PM0.1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는 과거에는 그냥 픽스드 사이트로부터 측정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인디비주얼 익스포저를 예측하는 쪽으로 점점 더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 극복할 산이 조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세먼지가 분명히 뇌로 들어가는데 뇌로 들어갔으면 어떤 영향을 일으킬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연구인데 이게 1990 몇 년도 99년인가 2000년 초반의 연구입니다. 테크니션 99M을 태깅을 한 나노콜로이드를 이제 쥐에다가 주사를 한 거죠. 요거는 아마 인트라트라키아 인스틸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기관지에 삽관을 해서 직접 그 주사기를 마우스 레트 기관지 안으로 깊이 넣어가지고 바로 주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주입을 해서 봤더니 이게 폐에만 갈 줄 알았더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브레인까지 소량이지만 들어가는 걸 관찰을 한 겁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제 뇌로 들어가는데 이 뇌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는 이 연구입니다. 멕시코 시티는 과거에 대기업 농도가 정말 높은 지역이었어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요. 자동차는 많잖아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자동차가 많아서 미세먼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처음 하버드 대학교에서 멕시코 시티 대학이랑 멕시코 대학이랑 같이 했던 연구가 그 멕시코 시티에서 10이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10년간 미세먼지를 줄이는 연구를 했는데 이 기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오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은 울란바토르가 타이 추정을 불허하게 올라가고 있죠. 몽골. 거기에서 어떤 연구를 했나 이 연구자는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도시에. 유기견들이 많습니다. 그 유기견들을 잡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 대기온 농도 낮은 지역에 있는 유기견을 잡아가지고 그 유기견의 브레인을 비교를 했어요. MRI를 찍어가지고. MRI를 찍어서 봤더니 뇌 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이퍼 인텐시티라고 MRI를 찍으면 신호 강도가 좀 높아지는 부위가 있으면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 이제 흰색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흰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에 혈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여요. 처음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을 때 흰색으로 보인다. 할아버지가 말이 어느라고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말과 관련된 뇌의 부위가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건 이스케믹 체인지가 있다고 하죠. 허혈성 변화가 있는 부위인데 이 멕시코 시티에 대해서는 허혈성 부위가 많이 관찰이 된 거죠. 컨트롤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뇌조직을 잘라봤어요. 뇌조직을 잘라봤더니 혈관은 동그래야 되잖아요. 혈관은 동그랗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동그란데 혈관이 보면 이렇게 안으로 돌출이 되어 있죠. 요 동그란 부위가 하나의 혈관인데 안으로 돌출이 되어 있죠.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한 걸 관찰을 한 거죠. 왜 증식을 하느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급성심근경색 혹은 뇌졸중 이런 것들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걸 관찰을 했고 전자현미경을 봤더니 여기에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디젤 이그조스티드 파티클입니다. 블랙 카본이 뇌 혈관 외피에 붙어 있는 걸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있어서 혈관에 있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임뮨 프리빌리지드 에어리어가 돼요. 뇌에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뇌는 죽을 때까지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혈관에 있는 염증 세포가 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지 영양 성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때문에 그런데 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BBB가 아주 타이트하게 있다가 이 정션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내에 있는 염증 세포가 뇌 실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 조직은 염증 반응이 없잖아요. 뇌 실질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염증 반응이 그냥 생겨요. 그러면 혈관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페리바스큘라 이스케미아 혹은 페리바스큘라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가다가 깜빡깜빡 하는 거 그게 다 페리바스큘라 이스케믹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프론탈로 뇌 전두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깜빡깜빡하게 되고 갑자기 또 화를 잘 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를 갑자기 잘 내면 문제가 있구나. 저분이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기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너른 마음으로 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교수님이 화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그럴 수 있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리바스큘라 인플라메이션이 많아지면 프론탈 롭에 페리바스큘라 이스케믹 체인지가 많아지면은 디프레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조금 더 심해지는 사람은 우울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2010년도에 했던 연구는 자살과 미세먼지를 조금 그 당시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대부분 90% 이상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를 잘하면 자살까지 가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렸죠. 페리바스큘라 이스케믹 체인지가 미세먼지에 의해서 생기게 되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 생긴 사람이 회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살은 우울증이 심할 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심하다가 기력이 회복될 때 자살을 합니다. 자살할 때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벽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벽에다가 칼을 박아두고 뛰어가다가 깊이 찌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목을 감고 내가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탱을 못해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자살은 대부분이 사람이 무기력하게 빠졌다가 신체적인 조건이 회복이 될 때 자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성공률이 높아지죠. 근데 미세먼지는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될 때 혹은 좋아질 때 좀 더 더디게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프레시브 에피소드가 당뇨나 심혈관 질환 있는 데서 미세먼지 노출될수록 많아진다라는 것도 있고 패닉 어택도 공황장애인 경우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공황장애는 여자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여자에서 유사하게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존 농도가 높아질 때 공황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데 약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메인 테마가 이제 퇴행성 뇌질환인데 퇴행성 뇌질환은 어떤 특정한 질병 때문에 혹은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이야기를 하잖아요. 면역 반응과 노화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악화가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퇴행성 뇌질환의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디멘치아가 있어요. 치매는 통칭해서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데 치매의 타입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통칭해서 디멘치아라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이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혈관성 치매,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치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페리바스큘라 이스케믹 체인지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뇌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 혈관성 치매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 때문에 생깁니다. 약만 잘 먹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파킨슨이 있죠. 파킨슨 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디멘치아는 환경과 상당히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태어날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연배가 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돗물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많이 있었고 연구도 제법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염소 소독을 하게 되는데 염소 소독을 하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미리 이제 침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수장 한번 가보시면은 얕은 칸막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침수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침수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응집제를 넣어서 가라앉힐 수도 있는데 염소 소독은
필수적으로 응집제가 들어가야 돼요. 맥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알루미늄이 들어있습니다.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알루미늄이 극소량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알츠하이머 플락은 조직학적으로 뭐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플락을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성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금속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특히 뇌의 능력은, 저는 흔히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사람의 인생은 확률 밀도 함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확률 밀도 함수 아시나요? 정규분포 이런 거 다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답은 1이에요. 답은 1입니다. 인생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정말 빨리 깨어가지고 내가 정말 우수한 사람이 돼서 초기에 확 올라가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죠. 그렇게 되면 뒤에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천천히 진행을 하면 나중에는 빛을 볼 수 있다. 왜? 사람의 면적은 1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람의 어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은 20대, 30대가 최대로 올라가요. 그 이후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나이가 들면 올라가는 것은 뭐냐? 사회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판단력, 지혜가 올라가요. 복잡한 상황에서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좀 잘 들어야 돼. 내가 나이가 들어도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지혜를 나누기 위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높아지고 대신에 젊을수록 지식이 높아지는 거죠. 그 뇌의 부위가 지식을 담당하는 부위와 지혜를 담당하는 통합적인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화학적인 물질 혹은 환경 유해인자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뇌의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되게 곤란하겠죠.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린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고농도로 노출이 될 경우에 뇌의 신경 발달을 저하시키고 지식 습득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죠. 인지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는 보시면은 리콜 문제, 기억을 잘못하는 것, 단기간에 기억을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이가 50인데 내 나이가 다른 사람의 나이가 50인데 그 사람이 인지 기능은 70대의 인지 기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뇌 노화가 가속이 되고 치매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느냐는 요 그림인데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근데 치매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된 것은 이제 악화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상적인 노화보다 빨리 노화되는 부분인데 이 노화와 관련된 리스크 팩터가 중요한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디파이어블 할 수 있는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하고 환경으로부터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치매의 악화를 적어도 30%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대부분 위에 걸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햄버거를 먹으면서 불포화 지방산이 이 내 몸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 고소함,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감자튀김 뭐 이런 거. 교수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람의 몸이 젊어서는 이제 불포화 지방이나 이런 데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맛을 되게 찾아요. 고소하고 자극적인 맛.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unhealthy 다이어트잖아요. 젊어서 unhealthy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라라고 하면 다 안 할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는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이 하버드 의대 바로 옆에 보건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보건대학원 1층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처음에 1980년대 후반에 영양역학 연구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을 때 하버드 보건대학원 월터 윌렛 교수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영양을 워낙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하버드 대학교의 카페테리아 식단을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게 2000년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정말 좋고 건강한 식단으로 다 바꾼 거죠. 샐러드,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게 적자가 심해지고 밖에 나가서 다 먹는 거예요. 극단적인 건 안 좋지만 지금도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 식당에서 밥을 한번 먹어보시면 왜 안 먹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없고 적고 다 베지터블하고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젊어서는 이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나이 들면은 또 이런 게 땡겨요. 선생님들하고 갈 때는 조금 샐러드나 이런 쪽을 좀 선호하시죠. 최진희 선생님도 그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에듀케이션이나 활동, 세밀한 활동들, 손을 쓰는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브레인 리저버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스트럭처, 뇌의 구조는 변화가 되지만 하나의 우리가 흔히 이제 썰킷이라 그러는데 A라는 썰킷이 망가지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A가 망가지면 B와 C가 그걸 서포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다른 운동을 하거나 좋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A가 망가지더라도 B, C에 의해서 적어도 80%는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브레인 리저버를 잘 활성화시켜주는 활동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40대 이후가 되면 점점 이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학 연구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치매나 혹은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고농도에 노출된 연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적인 노출 혹은 살균제, 살생제, 그리고 제초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제초제에 많이 노출이 되면 파킨슨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은 흔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미세먼지 같은 낮은 농도의 장기간에 노출이 될 때 어떻게 인체가 변화되는지 점진적으로 변화될지 알 수 있는 건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의 뇌는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미세먼지 뇌질환 연구한다고 뇌 바이옵시 좀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동의 안 하겠죠. 뇌 조직은 꺼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의학 연구 중에서 가장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브레인 연구입니다. 뽑아내서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뇌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는 대학이 어디 대학인지 아십니까? 뇌가 많은 지역. 맞추면은 저는 만점 줄 수 있는데 제가 점수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사우파울로 대학이 전 세계 뇌 조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건샷이 워낙 많잖아요. 무용고시 신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과거에 제가 15년 전에 거의 뇌 홀 브레인을 거의 2,000건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뇌 부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은 게 10건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분야가 아주 진입장벽이 어렵습니다. 근데 의학적인 발전은 느리지만은 공학적인, 기술학적인 발전은 정말 뛰어나죠. 뇌를 꺼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뇌 영상, 브레인 MRI. 이런 브레인 MRI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찍는 브레인 MRI는 일반 병원에 가서 찍으면 1.5 테슬라 브레인 MRI를 찍게 되는데 해상도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3.0 테슬라로 찍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정말 뛰어나요. 근데 가천 길병원이나 특정 대학에 가면 9테슬라, 8테슬라의 MRI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신경세포를 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MRI에 그 MR 스펙트나 이런 것들을 달게 되면은 뇌에 있는 중금속의 성분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은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브레인 MRI를 보면 의사가 판단하는 것만 했었잖아요. 사진을 딱 보고 이분은 여기가 안 좋네요 이랬는데 이제는
뇌 MRI를 3D로 구현을 하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뇌 용적이 얼마나 되고 세밀한 기관의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지금은 관찰을 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는 대부분 뇌 MRI를 가지고 하는 연구입니다. 작은 변화를 관찰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뇌 MRI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인데 장기간 대기오염 노출이 되었을 때 뇌 구조에 어디가 변화되는지, 빨간색이 조금 떨어진 지역이에요. 빨간색을 보면 파리에탈 롭이나 템포럴 롭 이런 쪽들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위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안에 있는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 뇌의 특정 부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여자에서는 원하이드록시파리렌이 프론탈 롭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나프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후두엽이나 이런 데 관련이 있다라는 걸 지금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PM10이나 PM2.5, NO2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정말 그 뇌의 퇴행성 변화에 몇 퍼센트를 기여하는지 사람에서 조금 찾아보고 싶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 미세먼지가 전신 순환을 통해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브레인의 구조적인 변화를 미쳐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루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뇌 구조 변화를 통해서 인지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저희가 해보니까 한 25에서 30% 정도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걸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부, 그냥 재미있는 강의를 위해서 몇 개를 넣었습니다. 복부 비만이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다. 뇌 조직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뇌는 지방이 많으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비만할수록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뇌 기능은, 몸은 비록 심장혈관 질환은 안 좋지만 머리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비만하면 그 비만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는 크게 두 가지 있으면, 그냥 크게 하면 피하지방이 있고 뱃살이 있죠. 패티 있죠.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은 당뇨의 위험 요인이 있고 머리에는 안 좋습니다. 대신에 큐테니어스 팻, 그러니까 피하지방인 경우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오버웨이트, 정상인 체중보다 약간 높은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은 뇌의 브레인의 용적이나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대신에 복부 지방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을 잘하면은 뇌가 건강해지고 신체도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넌 알코올릭 패티 리버, 술을 많이 먹으면 젊어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지방간도 치매에 아주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되거든요. 미세먼지 높아지면 지방간도 생길 수 있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복부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연구는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도로와 얼마나 가까울수록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치매가 증가할까를 연구한 겁니다. 이 연구는 란셋에 2016년에 실렸습니다. 란셋은 임팩트 팩터가 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 168점 정도 됩니다. 하나를 은퇴하기 전에 하나라도 실려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기대가 큽니다. 이 연구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메타예요. 주 도로와 50m 이내에 거주할 때, 그 다음에 100에서 200m 거주할 때, 300m 거주할 때 보시면은 도즈 리스판스 모델을 보이죠. 도로와 가까울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래 살수록, 멀어질수록 치매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직접적인 대기오염 물질, 특히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와 알츠하이머 치매나 혹은 디멘시아가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이죠. 이 연구가 실리고 난 다음에 에디토리얼에 상당히 많은 리뷰어나 코멘트들이 많이 실렸어요. 이거는 역학적인 연구인 거죠. 근데 실제 이제 톡시콜로지 하는 선생님들은 미세먼지가 브레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건 디멘시아 연구는 에이징 스터디하고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노화 연구.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하나 브레인 노화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뭔가 이상한 물질을 하나 발견을 해서 팔아먹는다. 기업을 만든다. 그러면은 진짜 저기 주식 내가 사야지. 그건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큰 연구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린애에 있어서 인지 기능하고 폐 기능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인데 브레인 MRI를 찍게 되면은 도대체 뭘 보냐? 의사가 탁 보는 것만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물망으로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요 면적을 브레인 MRI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여기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저희가 혹은 마이크로 블리드 혹은 라쿤이라고 해서 갑자기 인지 기능이 툭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고 길 가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졌다가 몇 초 내에 다시 돌아오고 이걸 트랜션트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그럽니다. TIA라고 그러는데 혈관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잘 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면은 의식을 잃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이게 TIA입니다. 저 같은 나이 든 사람한테 나이 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를 못하고 이제 공부를 못하고 연구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나를 열받게 하면 갑자기 팍 쓰러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정량적인 분석 결과와 인지 기능 변화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의학이 연구하냐? 아니에요. 지금은 공학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패키지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 뷰노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뷰노. 메커니즘 스터디 하시는 분이라서 잘 모르겠구나.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으면 과거에는 의사가 보고 판단을 했잖아요. 뷰노라는 한국 회사가 개발한 거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통해서 리전을 잘 분리를 하고 그 리전의 변화가 어떤 질환 때문에 생겼는지를 자동으로 예측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면 자동으로 예측을 해주니까 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예전에는 의사가 10개를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한 3, 40개를 판독을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의대가 만든 게 아니라 공학이 다 만들었어요. 누군가 한 명 뛰어난 분이 나오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은 메모리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PM10, PM2.5가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증가할 때 뇌 노화는 10년간 노출이 되면 뇌 노화는 3년 빨라진다. 그게 이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USC 대학하고 조아니 맨슨인데 이건 제가 하버드 연수할 때가 제 지도 교수였습니다. 내분비 내과 교수, 여자 교수인데 정말 똘똘하신 하버드 의대 교수이신데 이분들이 같이 스터디 WHI 스터디가 워낙 큰 스터디입니다. Women Cells Initiative 스터디인데 이게 정말 좋은 스터디에 MRI를 붙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만나는 폐의 영향을 받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심장 같은 혈관을 받고 이제는 인지 기능이나 뉴로 사이키아트릭 디지즈 쪽으로 미세먼지 영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있는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테이크홈 메시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독성 연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도대체 이 환경역학 연구가 뭔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를 아시면은 여러분 메커니즘 스터디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환경역학 연구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는 가설을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exploratory study라고 하고 confirmatory study, 확정적인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설을 도출하는 연구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메커니즘 스터디를 할지 아이디어를 이제 거기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것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달고 뒤에 카메라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게 쥐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가설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연구가 역학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가설을 얘들이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알면은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역학연구 결과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연구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를 쭉 읽어보면은 내 연구, 메커니즘 스터디에 어떤 걸 적용할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학 연구에서 노출 평가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도시 평균 혹은 서대문 혹은 광진구 평균을 쓰는 게 정말 내 개인 노출을 정말 잘 보여주는 지표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 기계적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그 고민이 역학 연구를 정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 순환기계보다는 현재는 여기 구조적인 변화나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밀접한 관련은 미세먼지의 특성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유기물질, 화학물질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사이즈와 관련된 연구에 국한되어 있죠. 미세먼지 사이즈뿐만 아니고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물질, 특히 중금속 이런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이제는 연구를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이고 저기 강원도 평창은 20, 10 이렇게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이 50이면 강원도 평창도 50이에요. 40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그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연구를 보면 저희 환경부 연구인데 서울이 45 정도 되고 강원도 평창이 한 40 정도 되는데 NO2 농도는 두 지역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NO2는 서울이 월등히 높습니다. 원주 평창은 낮고 자동차의 기어 분율이 서울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NO2는 저희 연구에서도 보면 PM10보다는 월등하게 미세먼지 인지 기능 혹은 브레인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